금융혁신과 기술의 이중성 그리고 보안이라는 주제인데요. 파괴적인 금융혁신에 있어서 보안은 빼먹지 말고 체크해봐야 할 부분일 것일 겁니다. IoT 산업과 금융 시큐리티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나와주시죠. 예, 조금 전 소개를 받은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네. 이제,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고 그래서 정말 썰렁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박수라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숫자로 강연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135만이라고 썼지요. 이 135만이라는 숫자가 뭘 뜻하냐면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입니다. 이게 이제 1년이 아니고 하루 평균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5만 건씩 들어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지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해킹 사고가 나면 이것도 못 막어 이러면서 질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건수를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는 축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낮추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2019년 3월 기준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이런 어떤 해킹의 대부분, 그러니까 96% 정도는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일단 우리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중국이 한 3% 정도 되고요, 러시아가 1% 정도 되고, 요새는 이제 이란하고 파키스탄 쪽에서 들어오는 해킹 시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과거 이제 북한 쪽의 정보 수집에 어떤 초점을 맞췄으면 지금은 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이란, 파키스탄 쪽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주요 공격 목표는 뭔가?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현안 정보 수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전 탈취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해킹이라고 그래서 요새 이제 정부 부처라든가 이런 곳을 바로 해킹해서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킹하냐면 정부 부처에 납품되는 전자결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버스 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해킹해서 그걸 타고 들어가서 중요 정보를 빼오는 그런 해킹 시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게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금융권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걸 추리자면 이제 금전 탈취와 보이스 피싱 정도가 되겠죠. 과거에는 사실은 공격들이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 국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제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뭐 망분리도 하고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내세우니까 공공기관을 해킹하는 건 사실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학술단체, 보통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학술단체, 협회 이런 데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격의 대상이 옮겨가고 있고요. 현재 대충 비율로 따져보면 민간 대 공공의 비율이 86%대 14%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민간 쪽에 대한 공격은 계속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새는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외화 확보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한 공격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응은 어떠냔 말이죠. 제가 205일, 그다음에 32일, 69% 이렇게 3가지 숫자를 써놨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2018년도 데이터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맨 앞에 있는 205일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공격이 시도되면 사실은 그 공격을 금세 알아차리진 못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알아차리거든요. 평균적으로 공격이 탐지될 때까지 걸리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205일이 지난 다음에 다른 데서 일 터지면서 이거 우리가 공격당했구나 이렇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밑에 이제 32일은 뭐냐면 실제로 공격이 탐지된 후에 대응에 걸리는
수치입니다. 뭐 자료 복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2일 정도가 평균 소요가 되고요. 사실은 제일 재미난 수치는 69%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69%라는 수치는 뭐냐면 실제로 공격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이 공격당한 것을 알아차리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69% 정도는 수사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야 니네 회사 해킹당했는데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시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겠죠.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뭐 1784년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것이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뭐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그럼 뭐 CPS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인공지능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O2O 그래서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초연결사회라는 단어를 꼽지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된답니다. 52%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인터넷과 연결된 기기의 수는 한 403억 개까지 증가한다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뭐 41억 명이 인터넷을 쓰고 403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물리면 이것들을 통해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제 보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발표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자료입니다. 이제 E는 MC 제곱, 뭐 이거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서 많이 들으시는 거죠. 이걸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러는 more 코드의 제곱 또는 more connected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인 수가 소프트웨어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또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어떤 통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러가 발생할 확률은 어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당연히 400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맞물리면 기기들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그것이 인터넷에 많이 연결되니까 오류가 발견될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2016년 11월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분은 브루스 슈나이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보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자기 사업체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뭐 한번 강연 모실 때도 뭐 몸값도 뭐 굉장히 비싼 분 중에 하나고요. 이분이 의회에 가서 IoT 기기에 대한 해킹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이걸 민간 단체의 힘으로 막기에는 더 이상 역부족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해킹이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 인터넷 뱅킹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것들 해킹 당하는 것들은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2017년에 해커가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요게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서 심박 조절기라고 그럽니다. 체내에 삽입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뭐냐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약하게 전기 충격이 가해져서 심장이 다시 원활하게 뛰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시중에 도는 이 심박 조절기에서 8,600개의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럼 8,600개의 취약점을 발견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잘만 활용하면 개인의 몸속에 들어있는 심박 조절기를 해킹해서 전기 충격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요 기사가 발표 났을 때 트위터나 이런 SNS상에 재미있는 문구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뭐 재밌다라고 그러긴 좀 뭐하고요. 뭐냐면 이 심박 조절기의 모델 번호가 계속 나오면서 이러이러한 모델 번호의 심박 조절기를 착용하시고 계신 분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지가 뜨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데스크탑 PC에서 쓰는 윈도우즈는 그냥 꽂아놓으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 이런 식의 체내에 삽입되거나 뭐 자동차 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어떤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런 장치들이 많아졌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모든 제조회사가 명심하라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처음부터 잘 말든 생각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선진입해야 되니까 일단 선출시 그리고 후 업데이트죠. 이런 방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지 않으면 업데이트하느라 굉장히 큰 비용을 낭비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2013년에 이 두 학생은 이제 저희 연구실 학생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최초로 스마트 TV를 해킹해서 저희가 이제 공식 컨퍼런스에서 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 TV가 해킹된다라는 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생소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연까지 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삼성 스마트 TV, LG 스마트 TV에 대해서 전부 다 해킹 시연을 했었고요. 스마트 TV라고 하는 건 TV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스마트 TV는 해킹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가전업체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한 서점에 많이 있지만 스마트 TV와 관련한 서적은 그렇게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킹이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말에 최신형 스마트 TV를 사서 그걸 뜯어서 내부 구조를 전부 다 분석한 다음에 실제로 해킹을 했었고요. 저거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고요. 실제로 스마트 TV가 해킹되면 뭐 대표적인 게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앞쪽에 보이는 화면 TV가 꺼져 있죠. 그런데 스마트 TV에 저 당시만 하더라도 TV에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킹해서 이게 지금 해커의 모니터입니다. 그럼 이제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촬영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뭐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스마트폰을 해킹해봤자 찍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뭐 내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대놓고서는 하는 게 아니라 귀에 대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해킹해봤자 찍히는 건 뭐 귀 찍히든가 아니면 바닥에 놓고 있으니까 천장 찍히든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닳고 발열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TV는 거실 정중앙에 전원에 항상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시면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자세로 TV 앞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 TV가 몰카로 악용됐을 때 훨씬 더 막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저희가 스마트 TV가 이렇게 해킹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 또 업체에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반응은 뭐였냐면 교수님 연구실에는 해킹 연구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저런 걸 하지만 저게 실제로 실제 공격에 사용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사실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위키릭스라고 하는 폭로 사이트에서 문건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바로 보시는 요 내용이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CIA와 영국의 MI5가 공동으로 위핑 엔젤이라고 그러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삼성 스마트 TV에 탑재해서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게 저 문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당시 저 문건을 보시면 어떤 스마트 TV 모델에 대해서 저런 공격을 시도해왔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스마트 TV는 요새는 이제 더 이상 뭐 해커들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2015년에 크리스 발라색하고 찰리 밀러라는 해커가 또 깜짝 놀랄 일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뭐냐면 여기 또랑에 차가 이렇게 하나 처박혀 있잖아요. 이게 크라이슬러에서 만든 최신형 체로키 집차입니다. 이것을 집안에서 원격으로 해킹을 해서 마음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핸들, 브레이크 전부 다 조작해서 또랑에 이렇게 처박는 걸 실제 공중파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보시면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방송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원성이 빗발쳤을 것이고 실제로 차량 140만 대가 리콜됩니다. 해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제 물건이 리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바로 이걸 딱 거치고 나서 사람들이 물건을 제대로 안 만들면 엄청난 손해를 물어야 되는구나라고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새 미국 애들 또 중국 애들 해커들의 관심사는 자동차는 이미 넘어갔고요. 비행기입니다.
요새 비행기에서 이메일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해킹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커들의 목표는 저 비행기의 제어권을 탈취해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겁니다. 요것은 2017년에 발표된 자료고요. 영국의 메이직이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킹 UK 트라이던트라고 돼 있는데 UK 트라이던트는 뭐냐면 핵 무기가 탑재된 핵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탑재된 핵 잠수함을 해킹해서 과연 핵무기의 제어권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한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연히 성공했다죠. 그렇죠? 군인들이 우리는 뭐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충분히 해킹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자동차 해킹이나 잠수함, 뭐 배 선박 해킹, 뭐 비행기 해킹 이런 것들을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에서는 자동차를 개발할 때 해킹에 안전하도록 개발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8년에 볼보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럼 이 자료 보시면 우리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개발을 해서 해킹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해킹에 안전하도록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유럽 지역에는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 국토부나 현대차, 기아차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2015년 4월에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 사이버 전략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따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기 체계의 사이버 안전성을 확보하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미국은 첨단 무기 체계는 각종 통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무기 체계를 만들 때도 해킹에 안전하도록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미션 타입 1, 2, 3, 4 이렇게 해서 군에 들어가는 전산 시스템이나 클라우드는 미션 타입 1, 2에 속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드론이라든가 이런 잠수함은 미션 타입 3나 4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 또한 해킹에 안전하게 개발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해킹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죠. 단순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그 하드웨어도 그냥 전산 시스템이 아니고 무슨 무기 체계,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냔 말이죠. 여기 이 컨퍼런스에서는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 제가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딱 3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기관 종사자 분들이나 우리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될 게 우리의 보안 정책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도메인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보안 정책들, 금융기관에서 하는 보안 정책은 도메인 중심의 정책입니다. 그걸 데이터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이제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금융기관이나 정부 부처 가셔서 이렇게 해킹이 고도화되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10중 8구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망분리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사회인데 망분리는 인터넷을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2가지가 말이 안 되는 요소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망분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회사의 업무망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금융기관 내 업무망입니다. 이걸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놓는 거죠. 단절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로 침투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끊어놨으니까 당연히 해커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죠. 이러니까 내부가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전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 있는 사람도 인터넷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면서 정부가 뭘 하라고 그럽니까? 뭐 스마트 워크 하라고 얘기를 하고 클라우드 같은 거 막 쓰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재테크 하라고 얘기잖아요. 자, 망을 분리시켰는데 스마트폰 같은 걸 갖고 재테크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었던 망을 다시 연결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술이 잘못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모순되는 정책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망분리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망분리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망분리 해야죠. 외국에서도 망분리 합니다. 외국에서는 망분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하죠. 회사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전산 데이터를 등급에 따라서 다 분류합니다. 그러면 1급 기밀, 2급 기밀, 일반 업무 자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 자료별로 망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기밀 자료가 일반 업무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 일반 업무 데이터는 인터넷과 연결시킵니다. 얘만 인터넷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스마트워크나 클라우드, 재테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재테크하는데 기밀망에 접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보안도 유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해커가 들어오면 일반 업무 데이터는 유출돼도 기밀 자료는 안전하게 남아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망, 인터넷망을 분리시켰는데 업무망을 억지로 클라우드, 스마트워크랑 연결시키니까 만약에 해커가 들어오면 이 안에는 기밀 자료와 일반 업무 자료가 다 뒤섞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킹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시켰잖아요. 이게 영역 중심의 보안 정책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기밀 데이터와 일반 업무 데이터를 분리시켜서 일반 업무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시켰죠. 이게 데이터 중심입니다.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보안 정책이죠. 외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정책과 보안 정책이 충돌을 안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영역 중심의 보안 정책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안 정책으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최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란 곳에서 핀테크 기업들도 망분리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라는 제목으로 어떤 발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터넷상의 PDF 파일로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이걸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이게 핀테크 업체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이게 외국처럼 가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들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금융업체나 금융기관이나 일반 업체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두 번째 사항은 보안 내재화입니다. 이 보안 내재화라는 건 만들 때부터 보안에 신경 써서 잘 만들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들은 뭐냐면 제품을 일단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출시하기 전에 해커들을 불러서 우리 제품 해킹 좀 해줘 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뚫리는 곳이 있으면 그걸 고칩니다. 이걸 우리가 모의 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모의 해킹을 통해서는 절대로 제품의 품질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건 외국 애들은 벌써 예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금융 앱입니다. 인터넷 뱅킹 앱인데 출시하기 전에 해커들을 불러서 이것을 진단해달라고 그랬어요. 모의 해킹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해킹팀이 이걸 모의 해킹 해봤는데 취약점을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제품, 이 인터넷 뱅킹 앱이 안전하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더 비싼 돈을 주고 더 잘하는 해킹팀을 불렀거나 아니면 기간을 좀 더 길게 주면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의 해킹이라는 것은 그 해킹팀이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걸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뭐 모의 해킹팀을 불러서 했더니 안전하다라고 위안을 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라 라고 하는 보안 내재화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만들 때부터 처음 요구사항 분석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품이 간단해지면서도 안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초창기 시절부터 카카오뱅크에 자문을 했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딱 출시하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니까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후발 업체들이 카카오뱅크의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금방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항상 대답을 했냐면 아마 1, 2년 안에는 힘들걸요? 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뱅크는 처음 설계 단계, 그러니까 처음 카카오뱅크를 기획할 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단순하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내재화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은 어떻습니까? 일단 인터넷 뱅킹 앱을 출시하죠.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하죠. 그러니까 보안 모듈이 덕지덕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자꾸 무거워지고 느려지죠. 그렇죠? 처음 만들 때부터 잘 만드는 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덕지덕지 업데이트하는 건 그 단순성과 간결함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앱들, 우리 언론에서 왜 우리는 저렇게 단순한 앱을 못 만들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아예 새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간편 앱을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 앱에다가 태그 메뉴 하나 덧붙여서 뭘 하죠. 그렇죠? 별로 단순해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처음 아예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보안 내재화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 내재화 개념을 굉장히 일찍부터 차용했고요. 이 보안 내재화의 선두에 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트러스워시 컴퓨팅이란 이메일이 빌 게이츠 회장이 200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직원한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훨씬 안전한 제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원들이 모여서 만든 안전한 개발 체계가 바로 SDL이라고 하는 겁니다. Security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 해서 보시면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검증, 배포 모든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까가 다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집단지성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보면 회사 내부에 전부 다 보안팀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과 연결된 소프트웨어나 기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든 기기들, 모든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보안팀에서 해결하는 것, 보안 문제를 다 진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되죠. 소수의 보안 전문 인력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들을 고치고 탐지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외부에 자꾸 알려서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회사들이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취약점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제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라고 그래서 해당 취약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쁜 데 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뭔가 좀 특징이 있죠. 금융기관은 카카오뱅크 하나 딱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IT 기업들입니다. 외국은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펜타곤이 2016년에 핵 더 펜타곤이라는 걸 했습니다. 펜타곤은 대단한 정부 부처잖아요. 근데 펜타곤을 해킹해서 그 문제점을 알려주면 상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펜타곤 한번 해킹해 볼게요. 1,410명이 등록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1,189개의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리포트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138개는 정말로 뚫리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재미있는 건 요겁니다. 13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우리 펜타곤을 해킹해 보세요. 준비 땅 했는데 첫 번째 리포트가 13분 만에 들어온 겁니다. 이 펜타곤이잖아요. 13분 만에 뚫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걸 나쁜 데 쓸까 좋은 데 쓸까 고민하다가 대회하니까 그냥 접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안 났다고 그래서 안 뚫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애플이 기사 하나 냈죠. 애플의 취약점을 하나 찾으면 정말 크리티컬한 취약점일 경우에 얼마를 줍니까? 하나당 100만 불입니다. 한 개당. 그렇죠? 그러니까 해커들이 그런 거 열심히 찾아서 애플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있고요.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9년 10월에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이라는 걸 냈습니다. 여기서는 13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이 4차 산업혁명과는 맞지 않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사이버 보안 파트하고 블록체인 파트를 맡았습니다. 이건 인터넷상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보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요 해당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그 어떤 속도에 비해서 보안 쪽의 대책 마련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의 정책이 조금은 현재 상황이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을 하루빨리 바꿔야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도 씩씩하시고 강연이 열정적으로 잘 들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해킹 기술이 생각보다 더 무섭네요. 일반 대중들에겐 보이스피싱 피해에 관심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피싱 사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 공간이 연결되는 IoT 시대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각종 사기 기술이 더 고도화될 듯한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여쭤봐 주셨네요, 교수님.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은 해킹 기술하고 결합되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스피싱이 심해지니까 우리 정부의 대책은 뭐였냐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해당 기관에 거꾸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십시오. 이게 정부의 대책이었거든요. 해킹과 결합된 보이스피싱은 어떠냐면 보이스피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면 그게 내가 그 기관의 전화번호를 옳게 눌렀어도 그게 해커의 전화로 리다이렉션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금감원에 전화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해커가 금감원 직원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작하는 서버는 지금 대만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부처와 대만의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거꾸로 전화를 해서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럼 해킹을 안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그냥 하나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나 앱들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하시면 우리가 보통 SMS 문자로 오는 인터넷 주소 클릭하지 마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문가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걸 눌러볼 수 없게끔 문자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의심나는 문자는 누르지 마세요라는 게 그렇게 잘 맥히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앱이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잘 해놓으셔도 혹여나 여러분들이 SMS에 문자 메시지를 잘못 클릭하시더라도 해킹에 걸릴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도 내 몸 자체가 건강하면 안 걸리고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앱에 업데이트 메시지가 뜨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해킹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업데이트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